오늘 새벽 나는 시장 통로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늘같이 가게 문을 열던 동업자 상국이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내 손을 잡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자마자 계산대 안에 있어야 할 현금이 청소한 듯 텅 비어 있었다. 어제 하루 장사한 매출,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모아둔 수익까지 전부 사라졌다. 장부에는 숫자가 깔끔히 적혀 있었지만 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상국이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나는 한참 동안 입술을 떨며 계산대를 붙잡고 서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분주히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소란스러움이 아무 의미 없이 흐려졌다. 동업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다. 함께 새벽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함께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함께 밤늦도록 가게를 지켰다. 그 사람을 나는 형제라 믿었다. 그런데 돈을 싹 챙겨 도망칠 줄이야. 어쩌면 며칠 전부터 징조는 있었다. 전화를 피하던 그의 얼굴, 괜히 바쁘다며 거래처 정산을 미루던 모습, 그리고 어젯밤 늦게까지 혼자 장부를 붙잡고 있던 그림자. 내가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었다. 매일 돈이 오가고 신용으로 물건을 들여오고 그 신용으로 다시 물건을 팔았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상국이가 사라진 순간 내 이름으로 거래된 외상값과 빚이 전부 내 어깨로 쏟아져 들어왔다. 벌써 두 곳에서 전화가 왔다. 물건 대금 언제 줄 거냐고. 내가 떨리는 손으로 며칠만 시간을 달라 말했지만 그들도 내 속사정을 알 리 없었다. 시장은 인정이 많지만 돈 앞에서는 냉정하다. 외상 때이면 그 길로 거래는 끊기는 법이다. 나는 가게 안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장사만 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상국이는 어디로 간 걸까?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람, 내 가족처럼 드나들던 그 사람. 내가 그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깊었다. 혹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나를 속였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멍청하게 속아 넘어간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동시에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문득 휴대폰 벨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갔네. 저녁에 뭐 사올까?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순간 울컥했다. 차마 지금 상황을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평생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던 가정, 내가 장사하면서 모아온 노후 자금 모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질 게 뻔했다. 나는 목소리를 눌러 담았다. 응,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어깨가 덜덜 떨렸다. 나를 믿고 살아온 가족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하루는 길게만 느껴졌다.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내 눈에는 물건도 돈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장사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상국이 얼굴만 맴돌았다. 툭하면 소주잔 기울이며 형님, 우리는 피보다 진한 의형제 아닙니까가 하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속내가 이런 배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가 저물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릴 때까지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들 퇴근길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답했다. 속으로는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가게 앞에서 홀로 앉아 시장의 불 꺼진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내 손에 남아있는 건 빚더미 장부뿐이었다.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슨 얼굴로 가족을 볼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상국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내 곁을 떠났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가져갔다. 나는 어둠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이 배신이 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우고 나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나를 걱정했는지 아내가 여러 통 전화를 남겼지만 나는 참아받지 못했다. 새벽 4시 도매시장에 다시 불이 켜지고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습관처럼 카트를 밀고 채소 도매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상국이와 함께라면 너끈히 들던 박스가 오늘은 유난히 거대해 보였다. 도매상 주인이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어제 물건값 아직 안 치르셨잖아요. 오늘은 현금 아니면 물건 못 내드립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그런 말을 들으니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나는 간신히 지갑을 꺼내 들고 있던 현금을 내밀었다.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버티다간 며칠 안에 장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게 뻔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상국이 얼굴을 떠올렸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돈이 급했나? 아니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그보다 그는 나를 철저히 속였다. 금고 비밀번호, 거래처 장부, 심지어 내 집 주소까지 모두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갔다면 돌아올 마음은 없다는 뜻이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열흘 전만 해도 그는 내 손을 잡고 형님, 은퇴할 때까지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었다.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다. 오전 장사가 끝나고 잠시 의자에 앉았을 때 옆 가게에서 일하는 철순 아줌마가 다가왔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순간 울컥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러나 철순 아줌마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며칠 전 보니까 상국 씨가 새벽에 시장 밖에서 낯선 남자들이랑 얘기하던데 혹시 무슨 거래라도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내 귓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분명히 뭔가 있었다. 나를 속이고 몰래 다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종로 쪽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 낡은 철문 앞에 서니 오랜 세월 발걸음을 나눈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벌써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더니 어제 이삿짐 센터가 와서 싹 빼갔어요. 멀리 간다고 하던데 라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떠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고 앉아만 있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고인 그녀의 눈빛에서 배신감은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 실수로 가족까지 무너질 수 있었다. 며칠 뒤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나이도 많고 담보도 마땅치 않았다. 혹여 집을 담보로 잡히게 된다면 노후는 물론 아이들 얼굴조차 똑바로 볼 수 없게 될 터였다. 나는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상국이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실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형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공동 명의로 사업하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동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단순히 믿음 하나로, 의형제 같은 정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 형사의 얼굴에는 이미 답이 적혀 있었다. 법적으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 사용 내역이나 돈을 가져간 정황이라도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바보였다.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을 믿는 게 당연하다 여겼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법은 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였다. 경찰서를 나오며 나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술집에 들러 소주를 들이켰다. 텅 빈 가게, 빚더미 장부, 사라진 상국이.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떠돌며 나를 미쳐버리게 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젊은이, 왜 그렇게 한숨을 쉬나? 인생의 배신은 흔한 거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거지. 나는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세상을 오래 산 사람만이 가진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평생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네. 오히려 배웠다고 생각하게. 세상은 믿음만으로는 안 돌아가네. 이제 자네는 다시 선택해야 하네. 무너질 건가 아니면 배운 만큼 더 단단해질 건가.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술에 취한 머릿속에서도 그 문장은 계속 울려 퍼졌다. 무너질 것인가 단단해질 것인가.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길바닥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내 삶을 다시 세우겠다고. 상국이가 가져간 건 내 돈이지만 내 인생까지는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장부를 펼쳐놓고 거래처별 채무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노인이 한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무너질 것인가 단단해질 것인가. 나는 단단해지기로 했다. 그렇다면 우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빚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에게 우선 갚아야 하는지 순서를 정하는 것. 무작정 도망치거나 외면하면 모든 것이 더 망가질 뿐이었다. 나는 노트에 세 줄을 그었다. 첫 줄에는 급한 거래처, 둘째 줄에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래처, 셋째 줄에는 협상 가능. 그리고 하나씩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특히 거래를 오래 해온 김 사장 같은 이는 내 사정을 알면 한두 달은 기다려줄 수 있을 터였다. 반면 최근 거래를 시작한 도매상은 무조건 현금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다. 수중에 남은 현금은 고작 몇백만 원. 이대로는 가게 운영조차 힘들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상의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통장에 비상금 조금 있어. 그걸 먼저 쓰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아이들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했다. 아이들도 지금 상황 알면 이해할 거야. 우리 가게가 무너지면 그마저도 못 지켜. 나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평생 가족을 지켜주겠다 다짐했는데 결국 아내가 먼저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해. 하지만 이 돈 반드시 다시 채워 넣을 거야. 그날 오후 나는 시장 상인회를 찾아갔다. 상인회장은 내 사정을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상국이 같은 인간이 한둘인가. 시장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꼭 이런 놈이 튀어나오지. 그런데 계약서 없으면 법적으로 잡기 쉽지 않아.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일단 거래처들한테 솔직하게 말해. 지금 상황 숨기면 더 불신만 커져. 정직하게 털어놓고 일정 정리해서 보여주면 기다려줄 사람들도 많을 거야.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배신을 당했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거래처 세 군데를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다. 한 곳은 화를 내며 우린 장사 장난 아니야. 한 달 안에 돈 못 주면 거래 끊자고 했다. 다른 한 곳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래 거래했으니 믿고 기다리죠. 대신 약속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한 곳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같은 시대에 누가 돈 안 급하겠나. 그래도 성심껏 갚으려고 하면 나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다. 물론 상국이가 가져간 돈은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만큼은 그가 가져가지 못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상국이 계좌에서 최근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추적 중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허탈함도 밀려왔다. 돈을 쫓아가며 평생을 허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내 가족, 내 가게, 내 삶이었다. 그 주 주말 나는 아이들을 불러앉혔다.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이들의 얼굴에 충격과 걱정이 번졌다. 그러나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일하면 돼요. 저도 방학 때 시장에서 도와드릴게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결심했다. 첫째, 모든 거래처에 정직하게 상황을 알리고 계획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것. 둘째, 장부와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셋째,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것. 이 세 가지 다짐을 종이에 적어가게 벽에 붙였다. 매일 눈에 보이도록. 상국이가 남기고 간 건 배신이었지만 그 배신이 내게 남긴 건 새로운 다짐이었다. 나는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젠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다짐을 세운 이후 나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시장에 나가 물건을 받았다. 예전에는 상국이와 둘이 나누던 일을 혼자 감당하려니 힘에 부쳤다. 박스를 옮기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은 연신 갈라졌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상국이가 부산에서 새로운 가게를 차렸다는 얘기였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설마 했지만 얘기를 들려주는 상인은 분명했다. 내가 직접 봤어. 거기서 장사하고 있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다. 나와 함께한 세월 동안 배운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편으로는 허탈했다. 내가 땀 흘려 쌓아 올린 경험과 노하우를 그가 고스란히 가져다 쓰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그 역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남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문제는 내가 그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였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가 그 사람 쫓아다니느라 더 무너지면 안 돼. 우리 가게부터 살리자. 그래야 그 어떤 배신도 버텨낼 수 있어.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복수심에 눈이 멀면 결국 내가 무너질 뿐이었다. 나는 가게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물건을 들여와 파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요즘 손님들은 단순히 싸다고 물건을 사지 않았다. 신선도, 신뢰, 그리고 작은 서비스가 더 중요해졌다. 나는 시장 어르신들의 지혜를 빌렸다. 야채를 그냥 팔지 말고 손님들이 쓰기 좋게 소분해서 팔아라. 주부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게 다듬는 일이야. 그걸 대신해주면 단골이 생긴다. 나는 곧바로 실행했다. 배추는 김장용으로 소분해 묶었고 파는 다듬어 팔았다. 아내는 가게 한쪽에서 직접 만든 겉절이와 장아찌를 함께 내놓았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손님들이 여기 오면 손이 덜 간다며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매출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러나 빚은 여전히 무거웠다. 월말이면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수익이라도 꼬박꼬박 갚아나갔다. 거래처 사장들은 처음에는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차츰 안도의 미소를 보였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불가능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게 앞에 뜻밖의 얼굴이 나타났다. 철순 아줌마였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겁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봉투 안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엇보다 값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내가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받은 이 도움을 갚겠다고. 인생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안정이 찾아왔다. 매출은 회복세를 보였고 거래처와의 신뢰도 다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상국이의 배신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쫓아가야 할까? 그 갈등은 매일 밤 내 가슴을 옥죄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나는 무심코 켜둔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미움에 매여 있으면 결국 나만 무너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다. 그렇다. 상국이는 이미 내 삶에서 떠났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수록 결국 내 발목을 잡는 건 나 자신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더 이상 상국이의 이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가 살아야 할 곳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고 내가 지켜야 할 건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과 내 삶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가게 셔터를 열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 단순한 말이 내 하루를 버티게 했다. 상국이가 남긴 상처는 크지만 나는 그 상처 위에 다시 삶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분명히 언젠가 이 고통조차도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장마가 지나고 뜨거운 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물건을 나르는 내 손길이 분주해졌고 가게 앞에는 다시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내가 만든 반찬도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왔다. 나는 시장 한쪽에서 나를 향해 손 흔드는 단골 손님들을 보며 다시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빚독촉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다. 돈을 갚으며 버티는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어 밤새 잠을 설쳤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는 이미 길을 찾았잖아. 천천히 가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무렵 시장 상인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다. 노후 대비 소상공인 재무관리라는 제목이었다. 사실 평소라면 귀담아 듣지 않았을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돈의 흐름과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사는 말했다. 소상공인은 매출만 쫓다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비용 관리, 비상 자금, 그리고 장부 정리가 생명입니다. 아무리 가족 같은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다. 상국이와의 배신은 단순히 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나 역시 안일했고 무지했고 준비가 부족했다. 나는 강의를 들으며 하나하나 메모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에게 공유했다. 앞으로 우리 가게는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기록할 거야. 거래할 때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남기자.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흐뭇하게 웃었다. 나는 처음으로 배신이 남긴 상처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배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상국이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형님, 나야. 상국이. 나는 손에 쥔 전화기를 부들부들 떨었다. 지금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사정이 있었다. 아내 수술비가 급했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의 말이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배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사정이 있든 없든 날 속인 건 변명할 수 없어.
내가 가져간 돈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받았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그래서 돈 갚으려고 연락한 거야. 아직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보내겠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분노와 안도, 불신과 기대가 뒤섞였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또 속이는 건 아니겠지? 그는 답했다. 아니야. 이번에는 진심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가 다시 나타난다는 건 내 인생의 또 다른 변화를 의미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순진하게 믿지 않을 것이다. 돈은 계약서로, 약속은 증거로 남길 것이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마.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지킬 거야. 그날 밤 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상국이가 다시 나타난 건 불행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예전처럼 무력하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배웠다.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다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상국은 약속대로 첫 송금을 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을 보니 놀라웠다. 아내와 아이들은 조심스레 안도했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나는 상국에게 말했다. 앞으로 내가 보내는 모든 돈은 계약서로 남길 거다.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와 일정 모두 서류로 정리하자. 상국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동의했다. 그와 다시 마주 앉은 날 나는 변호사를 동반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서류를 작성했고 상국은 긴장된 얼굴로 서명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확신했다.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내 편이라는 것을. 상국은 초라해 보였다. 부산에서 차린 가게도 잘 되지 않아 빚만 더 늘었다고 했다. 형님, 나도 결국 벌 받았어. 여기저기서 욕먹고 손님들 떠나고 내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배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다. 시간이 흘러 상국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보냈다. 그 덕분에 나는 거래처 빚을 더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었고 가게 운영도 점점 나아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졌다. 이제 그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경계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축제가 열렸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분주히 준비했다. 시장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부스를 꾸미고 손님들을 맞았다. 활기가 가득한 그날 나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손님들이 내 가게 앞에 줄을 서고 아이들이 웃으며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벅차올랐다. 축제가 끝난 후 상인 회장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완전히 다시 일어서셨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상국이 일 이후로 못 버티실까봐. 그런데 오히려 더 강해지셨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걸. 그리고 신뢰는 잃으면 다시 쌓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도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깨달았다. 상국이의 배신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 중요한 건 상국이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다. 며칠 뒤 상국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담담했다. 형님, 이제 나도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남은 돈은 계속 보낼 거지만 더 이상 형님 앞에 나서지 않을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다시는 신뢰를 배신하지 마라.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끝이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내 버리지 않고 끝내 붙잡지도 않고 결국 내가 나를 지킨 거구나. 이제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가족은 더 단단히 뭉쳤다. 상국의 이름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교훈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배신이 아니라 다시 세운 신뢰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같은 시장에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가게라는 명성을 얻었고 동네 주민들이 먼저 찾아와 주문을 맡기기도 했다. 가끔은 아이들이 놀러와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상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아내는 여전히 가게 한쪽에서 손맛을 살려 반찬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장부를 관리하며 새로운 판매 방식을 제안했다. 아빠, 이제 온라인 주문도 받아보면 어때요?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장 보잖아요. 나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했다. 어느 날 상국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끝내 부산의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빚을 갚으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다. 그가 보내던 송금은 어느 순간 멈췄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세우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상국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원망과 연민, 그리고 희미한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내 마음을 흔드는 분노가 아니라 그저 지나간 인연에 대한 회상일 뿐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시장 사람들과 함께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형님, 그 일 겪고도 이렇게 버티셨으니 대단하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을 들어 올렸다. 비결이랄 게 있습니까?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배신당하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신뢰 위에서 굴러가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상국의 그림자가 내 삶을 더 이상 옥죄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 우리도 아빠처럼 살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사람 믿을 때는 끝까지 믿을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인생은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결국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나는 다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다.